안녕하세요. 제 인과 함께하는 복수 채널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금옥이고 올해 68살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되었고 아들 셋을 두었습니다. 모두 성실하게 공부했고 결혼도 잘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익숙해졌고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보통 제 일은 스스로 해결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엄마의 마음으로 자식들과 손주들 곁겨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달에 저는 큰 아들 진우가 있는 대전으로 며칠간 집을 따뜻하게 해주고자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이지혜가 전화로 손주를 보러 오라고 초대했기에 진심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며느리 이의 차가운 시선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에 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겪는 질, 한숨, 밥상에 젓가락을 안 주거나 물잔에 얼음을 안 넣어주는 등 사소한 행동들이 모두 제 마음의 작은 탈락처럼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참고 넘어갔습니다. 나이도 들었으니 조용히 살고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지는 않죠. 그날 저녁 식사 후 방에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지혜가 남편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진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난 너무 힘들어. 엄마도 여기 계시면 그림자 같아서 불편해. 더는 못 참겠어. 당신이 선택해. 엄마야, 나야. 저는 숨도 크게 모시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만을 기다렸습니다. 지대 반가 엄마를 위해 한마디라도 해주기.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없었고 그저 응 하는 한숨 섞인 대답뿐이었습니다. 더는 기다리지 않고 옷 몇 벌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한 감중 차가운 이슈비가 내리는 가운데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지혜는 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짐을 덜어낸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엄마 간다. 걱정 말아라 라고 말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마음이 바늘 놓치 느는 듯 아팠습니다. 택시를 타고 둘째 아들 경순의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리 혜연은 저를 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부부가 순간적으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만 신세를 지겠다며 병원 검진이 있어서 잠깐 들었다 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시 숯바에서 잠을 잤고 혜연은 남편에게 엄마 며칠만 계시는 거지 라고 속삭했습니다. 저는 다 들었습니다. 사흘 후 혜연이 아이를 안고 방에 들어가 문을 꼭 닫았습니다. 저는 몇 번 탐을 두드리며 손주와 놀고 싶다고 했지만 아기가 자고 있어서요. 엄마, 나는 대답만 드렸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고 변들이 단층 주택의 방을 얻어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주인은 예전 사업 친구라 싸게 방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이것도 내 업이다라고 스스로를 달렀습니다. 어느 날 고향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 제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정성껏 튀어났더니 자식들이 이러냐. 저는 웃으며 그냥 내 잘못이지 누구를 탓하겠소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채로 다시 드러난 느낌이었습니다. 방을 얻어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예전 친구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며느리 지혜와 같은 직장에서 일합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한숨을 쉬더니 얼마 전 당촌에 놀러 갔는데 지혜가 어떤 남자랑 손을 잡고 있더라. 진우 씨 같지 않던데 라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자세히 묻자 친구는 사진도 찍었다며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은 흐릿했지만 체격 원피스 스카프 지혜가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고
마른 웃음만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질투도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모욕감 집에서 내쫓기듯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은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그녀는 두 얼굴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꼼짝 않고 앉아 어둠 속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뭔가 해야겠다. 복수가 아니라 자식 키우느라 평생에 쓴 엄마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억울한 속에 죽고 싶지 않았으니 며칠간 지혜를 알아보는 사람을 고용해 뒤를 받게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그 남자를 만났고 사진, 시간, 장소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사흘간 고향에 내려가 남편 류소를 찾았습니다. 류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어. 여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곧 하려고 해. 더는 참을 수가 없어. 그날 오후 다시 대전행 버스를 탔습니다. 손에는 증거가 든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내일 면을 이와 마주할 것을 알면서도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회를 얘기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근처에 있는데 잠깐 볼 얘기가 있어. 비인적인 얘기가 지회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네, 그럼 랑하 삼거리 근처 카페로 나오세요. 저 그 근처에서 일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카페에는 몇 명만 있었고 저는 가장 안쪽 시선이 닿지 않는 자리를 골랐습니다. 지혜가 들어왔을 때 몸에 딱 붙는 원피스에 굽높은 구두를 신고 얼굴에 꼼꼼하게 화장이 되어 있었고 집에서 저를 대할 때의 징그린 지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를 보자 없지 웃음을 지으며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날도 추운데 라고 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고 차를 밀어주며 단독지 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것 마시고 이걸 좀 봐라. 가방에서 사진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날짜, 장소, 인물까지 선명하게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지혜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지었다가 금세 다시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비우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 감시하신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지만 내가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면서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는 짓은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 지혜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멍청한 거죠. 내가 그 사람 사랑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엄마는 그저 쓸모없는 늙은 일분이고 내 아들도 내가 엄마 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았어. 그 말은 내 삐빗을 때리는 것 같았지. 나는 놀라지 않았어. 단지 아파 슬프니야.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지혜는 침묵했고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쉰 뒤 다시 떴어. 나는 내 사과가 필요 없어. 여기에 빌러온 게 아니야. 경고하러 온 거야. 내가 물러서지 않으면 내 진짜 얼굴을 온 집안, 내가 일하는 곳 모두에게 알릴 거야. 지혜는 나를 바라봤고 눈빛이 단단해졌어. 당신이 날 겁줄 수 있다고 생각해? 해봐. 최악의 경우 나는 진우를 떠나겠지. 당신 아들이 이혼하면 기풀겠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 뭉치를 주워 가방에 다시 넣었어. 아니, 나는 내가 같은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으면 기쁠 거야. 그리고 기억해,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어. 지금은 내가 참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침묵하겠다는 뜻은 아니야. 나는 등을 돌려 가게를 나왔고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
내가 지금 마귀를 더 크게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 하지만 이쯤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더는 엄마가 아니지. 나는 택시를 타고 진은후에게 전화를 걸었어. 목소리는 엄숙했지. 점심에 집 근처 공원에서 엄마 좀 보자. 진은우가 급히 물었어. 무슨 일이야? 엄마? 나는 짧게 답했어. 다 컸으니 스스로 알겠지. 30분도 안 돼서 진은우가 도착했어. 나를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이었지. 나는 사진 뭉치를 건네며 말했다. 한번 봐라. 진은우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 마지막 사진을 볼 때는 손이 떨리고 있었지. 엄마가 내 아내를 미행한 거야? 나는 비웃듯 처음으로 웃었어. 그럼 넌 뭐 했니? 내 아내가 엄마를 내주고 다른 사람과 사귀게 놔두고 넌 침묵했지. 그게 옳다도 생각하니? 진은우는 머리를 감싸며 목이 메인 채 말했다. 난 몰랐어. 지혜가 그냥 지친 줄 알았지. 이런 일일 줄은. 나는 진은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침묵하는 건 공범이나 다른 없어. 엄마는 내 사과가 필요 없어. 엄마는 내가 알았으면 계속 눈 감고 있으면 모든 거 잃을 거야. 그리고 엄마도 더는 침묵하지 않을 거야. 진은우는 돌벤치에 주저앉아 마치 정상에서 별랑 아래로 내던 젖은 사람 같았어. 나는 일어나 마지막 말을 남겼어. 엄마는 간다. 내가 알아서 결정해라. 하지만 기억해라. 뿌린 대로 거둔다. 나는 뒤돌아 고장 걸어 나왔고 뒤돌아 보지 않았어. 등 뒤에서 내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지. 그날 저녁 나는 버스를 타고 하숙집으로 돌아왔고 마음은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었어. 진은우가 뭘 하지? 맞설 용기가 있을지 아니면 또 침묵하지 알 수 없었어. 하지만 더는 그 아이를 걱정하지 않았지. 나는 나 자신이 걱정됐어. 더는 하숙집에서 떠돌며 누군가의 마음이 바뀌게 기다릴 수 없었어. 나는 이미 충분히 참고 견뎌오니까. 그날 밤 나는 장롱을 열어 젖은 통장을 꺼냈어. 수년간 모은 돈 몇천만 원 정도였지. 충분하지 않지만 시작은 할 수 있었어. 나는 회사에게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의 친구에게 전화했어. 내가 집 산다고 물었던 거 기억? 이제 결정했어. 그 집 내가 살게. 내 이름으로 등기 좀 해줘. 회사는 약간 놀라며 말했다. 아니 왜 내 이름으로? 나는 간단히 답했다. 진은우 엄마라는 걸 아무도 모르기로 원해? 다음 날 아침 은은이 가서 추가로 대출 신청을 했어. 고향당의 등기 권리를 담보로 300만 원을 더 빚었지.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됐어. 이중안의 진은의 집열 미층자리, 낡은 주택이 권혜자 명의로 공식 이전됐어. 하지만 열소하게 약서 관리 일체는 다 내 손에 있었지. 집은 낡고 페인트도 벗겨졌지만 땅이 넓고 위치가 좋았어. 나는 수리공을 불러 바닥을 새로 깔고 전면에 방음 유리를 설치하고 외벽도 다시 칠했어. 매일 현장에 나가 감독하며 주인 친구인 척 연기했지. 이웃들을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 나는 속으로 웃었지. 3주 후 집은 아늑한 보금자리로 변했어. TV, 인덕션, 침대, 냉장고 등 모든 가전과 가구를 새로 들였지. 이 침방은 아예 새로 만들었어. 흰색 타일을 깔고 에어컨을 달고 더블 침대와 아이 책상을 놓았지. 나는 그 방을 막내 손주방이라고 불렀어. 아직 오진 않았지만 언젠가 내 곁으로 올 거란 걸 알았으니까. 어느 날 내가 옷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 목소리가 신대했다. 엄마, 나 이혼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진우가 말을 잃었어. 이젠 고향 내려가 면목도 없어. 모두가 나를 탓해. 나는 여전히 조용했어. 진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어디 있어? 우리 집에 며칠만 와줄 수 있어. 엄마한테 제대로 밥 한 끼 해드리고 싶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가까이 있어.
하지만 그 집엔 더는 안 가. 엄마만의 집이 생겼거든. 진우는 놀라 물었어. 엄마, 어디 계세? 나는 짧게 답했다. 바로 옆집이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지. 그날 오후 나는 완전히 새 집으로 이사했어. 문을 꼭 닫고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 매일 2층 창문을 열고 맞은편을 바라보면 진우가 밥을 짓고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 보였지요. 며칠 후 진우가 문을 두드리고 망고 한 봉지를 들고 왔어. 나는 문을 살짝 열고 그를 바라봤지. 막내 손주 줄 거야. 엄마가 맡아들게.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직도 저한테 화나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 엄마는 그저 내가 그날 밤 나는 새집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 노란 조명이 주름진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 하지만 마음은 아주 가벼웠어. 아직 완전히 속이 풀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명예를 되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제 남은 일을 할 때였지. 나는 막내 우성에게 전화를 걸었어. 착하지만 가난한 내 셋째 아들. 우성아, 엄마가 전에 말한 그 집 아직 기억나니? 마다 다 고쳤으니 너희리 와서 말한 같이 살자고 했더니 얘가 머뭇글 이녀 말했어. 막 내가 어떻게 저런 별장에서 살아. 내 아내도 아직 시골 티가 나서 적응 못할까봐 걱정되어 나는 한마디 했지. 많은 내가 잘나길 바라지 않아. 그저 내가 정의 있게 살아주길 바랄 뿐이야. 3일 후 나는 터미널에 나가 막내 부부와 어린 손주를 마중했다. 집으로 데려와서 문을 열며 말했다. 이 집이 너희 집이야. 막내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성이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캐리어를 안으로 끌고 들어가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은혜 모르는 자의 자리가 아니. 막내 부부가 별장이 들어온 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아디오마리 소리, 거실을 뛰는 슬리퍼 소리, 며느리가 부엌에서 채소를 씻는 물소리. 이 모든 게 내 마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했다. 이제 더 이상 창가에 멍하니 앉아있지 않고 매일 할 일이 생겼다. 손주도을 보고 장 보러 가고 밥 짓고 이야기해주고 우성이는 능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예에 바르고 착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쓰이고 점심에 나 내 설거지 도와주고 밤엔 아이 분유를 타준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들은 가난하면 비굴해진다지만 내 아들은 가난해도 바르게 산다. 그게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다. 일주일 후 금옷 할머니가 큰 아들 집열패 별장을 사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 사람들은 수군댔다. 누군가는 내가 몰래 부자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보복이라고 했다. 나는 해명하지 않았다.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사는 건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니까. 어느 날 오후 빨래를 널고 있는데 누군가가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깜짝 놀랐다. 전 며느리 이지혜였다. 빈 외투에 선글라스를 끼고 얼굴을 가렸다. 나는 태연하게 나가 물었다. 여기 왜 왔냐?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냥 지나가다 잠깐 보고 싶어서요. 나는 팔짱을 끼고 대문 앞을 막았다. 거기 서 있어. 들어올 필요 없어. 여기에 너를 위한 건 아무것도 없어. 지네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눈이 벌겋게 충혈됐다.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왜 말은 이렇게까지 하세요? 내 잘못 다 들춰내서 남편이 날 버리고 지인들도 다 돌아서게 만들고.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내가 틀렸어. 아무도 내 걸 빼야지 않았어. 모두 내가 스스로 망친 거야. 나는 진실을 밝힌 것뿐이야.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흘렸다. 다 잃었어. 이제 만족하세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아직이야. 내 아들이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제가 여기서 내 손주를 불편하게 하지.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고 작은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런 던점도 느끼지 않았다.
남이 불행하다고 해서 기쁘지 않다. 하지만 이제 더는 두렵지 않. 그날 밤 나는 우선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선이는 내가 집에서 쭉 펴난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이 빨개졌다. 막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요.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많은 내가 가난하고 또 멀리 살아서 더 부담 주기 싫었어. 많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 우선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가난해도 난 마의 아들이에요. 많은 절대 남한테 부담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를 아는요. 따뜻함을 느꼈다. 가난한 자식이 있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다. 불행은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 다음 날 마당을 쓰고 있는데 진우가 대문 앞에 났다. 노란 국화꽃다마를 들고 나를 보자 마자 머뭇거리니요. 말했다. 막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대문을 열었다. 그는 별장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다. 집이 정말 예쁘네요. 막 나는 스누숨만 지었다. 그래, 이 집은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집이야. 그는 고개를 숙이고 꽃다발을 탁자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거실에서 우성 부부가 손주와 노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나는 그게 질투의 눈빛이 물 알아챘다. 나는 말했다. 많은 엄마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아들과 살기로 했어자. 그게 부자라서도 똑똑해서도 아니야. 절대 말을 외롭게 하지 않으니까.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일어섰다. 그냥 그 말 하려고 왔어요. 이만 달게요. 나는 고개를 끄다. 그가 대문까지 가자. 나는 불렀다. 진우야, 어떤 곳은 마가 한 번 떠나면 영영 돌아갈 수 없어. 그 점을 꼭 기억해. 그는 잠시 멈춰서 있다가 조용히 떠났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왔다. 손주가 카페 투이에서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안어울려 볼에 키스하며 말했다. 이 세상에서 진짜 복수는 욕하거나 소리치는 게 아니란다. 그저 내 삶을 남들이 부러워하게 사는 거야. 진우가 조용히 다녀간 그 후로 나는 그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다. 내 집과 막내 부부는 점점 더 따뜻해졌고 벽 너머의 집과는 완전히 달랐다. 아침마다 꽃에 물을 주면 손주가 대문 앞으로 뛰어나와 안아달라고 졸랐다. 저녁이면 며느리 이가 호박국을 끓이고 과일을 닫고 우선이는 장작을 빼고 마당을 쓰었다. 행복이라는 때로 이렇게 단순한 것. 사흘 뒤 내가 죽을 끓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또 진우였다. 이번에는 꽃이 아니라 빵과 우유 색연필 상자를 들고 왔다. 손주 주려고 가져왔어. 그는 쑥스럽게 웃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들여보냈다. 우선이 형을 보고 인사했다. 두 형제 사이가 처음엔 어색했지만 손주 덕분에 금세 풀렸다.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진우 아빠라고 부르며 진우는 손주를 안고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 속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다한이 보였다. 하지만 과연 용기가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진우에게 차를 따라 주었다. 그는 천천히 마시며 신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누구를 탓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막나 질투나요? 나는 놀라지 않았다. 동생이 마의 사랑을 받고 원래 내 집이었을 곳에서 사는 게 부러워요. 나는 고개를 끄다. 그래, 질투만 하지만 마가 내 것을 빼앗은 건 아니야. 내가 스스로 버린 거지.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마,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줄게. 하지만 이 집에서는 진우가 고개를 들고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이 집은 엄마가 좁혀날 때 외면했던 사람을 받아주지 않아. 엄마는 용서했지만 절대 잊지 않아. 나는 일어나서 말을 잃었다.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내 자식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 나중에 엄마가 죽고 나서 아무도 엄마에게 불려한 아들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게 살아. 진우가 일어섰다.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알겠어요. 일주일 후 진우는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왔다. 아무 말도 아무 부탁도 하지 않았다. 정원을 정리하고 물을 길어오고 창문을 닫고 밥을 짓는 걸 도왔다. 우성이는 반대하지 않았고 막내 며느리도 차갑게 대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나는 잠깐의 후회가 아니라 진짜 노력을 보고 싶었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서 돌아온 이진우가 뒷마당 두 집을 가르는 벽을 부수고 있었다. 나는 화가 나서 소리 썼다. 누가 부수라고 했니?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웃었다. 작은 문 하나 만들고 싶어서요. 엄마가 필요하면 바로 달려올 수 있게요. 나는 말없이 얼룩진 벽을 그리고 상처투성이 아들의 손을 바라봤다. 아마도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며칠 후 나는 등기부를 다시 공증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막내 우성에게 넘기되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땀을 두 부분으로 나눠다. 조금 작은 부분은 진우에게 주되 단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팔 수 없다. 나는 문서에 분명히 적었다. 자손에게 물려주고 담보나 대출에 쓰지 않는다. 그날 오후 나는 두 형제를 불러 서류 복사본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엄마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누어야 나중에 다투지 않지. 둘 다 조용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우성아, 내가 전이 많아서 엄마는 고맙다. 진우야, 내가 잘못했지만 지금 고치고 있으니 엄마가 인정한다. 진우가 울음을 터뜨리며 나를 껴안았다. 여러 해 만에 처음이었다. 엄마 제발 죽는 얘기 그만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오래 사는 사람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야. 얘야. 그날 밤 온 가족이 노란 불빛 아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손자가 가운데 앉아 해맑게 웃으며 밥을 흘렸다.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아이 하나, 하나 웃음소리 하나, 하나, 작은 글을 하나, 하나 옷에 얼룩 하나, 내 마음이 가득 찬 것을 느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엄마는 아직 명예의 빚을 다 갚지 못했다. 어느 조용한 아침 내가 차를 끓이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예명을 이 지혜가 서 있었다. 전보다 더 말랐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초라했다. 그녀는 말없이 서 있었고 눈 뒤채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팔짱을 끼고 대문 앞 먼지에 앉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빨리 말해. 내 시간 많지 않아. 그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엄마께 죄를 갚으려고 돈을 줌드리고 싶어요. 나는 비웃었다. 내 돈은 더러워. 필요 없어. 그녀는 울먹였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 남자도 저를 버렸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진우는 아이도 못 보게 해요. 이런 대접 받아 마땅하지만 엄마,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잠깐만이라도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한참 그녀를 바라봤다. 너는 한때 비오는 밤에 나를 집에서 쫓아내고 나를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했지. 이제 와서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빌어.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어. 제발 엄마. 나는 차갑게 일어섰다. 나는 용서하지만 잊지 않아. 내가 아이를 만나는 건 막지 않겠지만 다시는 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내 아이는 크면 스스로 결정하게 해. 나는 등을 돌리고 문을 닫았다. 뒤에서 지혜가 흐느껴 울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 번 깨진 것은 영원히 아무리 않는다. 그날 밤 나는 진우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진우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알아요. 지혜가 모든 걸 잃은 건 자기 탓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아파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누굴 사랑해도 돼. 하지만 멍청하게 사랑하진 마. 진우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말씀 명심할게. 예주일 후 나는 막내 손자의 두 돌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다. 이웃들을 부르고 친구들을 부르고 먼 친척들도 불렀다. 잔치는 소박했지만 즐거웠다.
등불이 맞대내 가득 거렸고 과자와 떡이 상에 넘쳤고 웃음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그때 막내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나왔다. 손자가 소리쳤다. 할머니, 나는 아이를 안아들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구석에 서 있던 진우를 향해 크게 말했다. 진우야, 이리 와. 진우가 놀라서 다가왔다. 나는 모두를 바라보고 말했다. 오늘은 내 손자의 생일이자. 이 별장이 이제부터 우성이 부부의 것이 된다는 걸 공식적으로 알리는 날이다. 지금 넘긴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옹성거렸고 진우는 멍해졌다.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진우야, 엄마가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증명하게 바란. 지금부터 엄마가 눈을 감을 때까지 제대로 바르게 살면 시골에 있는 작은 가게를 내게 남겨줄게. 잔치 분위기는 차분해졌지만 나는 모두의 마음이 밝아진 걸 느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이 옷의 한 노인이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은 정말 강인한 어머니야. 때리지도 욕하지도 않은데 모두가 존경해. 나는 그저 웃었다. 나는 존경받을 필요 없어. 잘못한 사람은 값을 치르면 돼. 그날 밤 나는 집 앞마루에 앉아 있었다. 작은 손자가 내 품에서 곤히 잠들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나 해냈어. 명예를 지켰고 목소리를 들쳐 잡고 아이들에게 바르게 사는 것만이 결국 구식이 아니라는 걸 가르쳤었어. 그날 생일 잔치 이후 진우는 정말로 변한 듯했다. 성실히 일하고 밤이면 손자 돌보는 걸 도왔다. 예전처럼 무뚝뚝하지 않았다. 이 옷들이 수근거렸다. 그 몫신의 큰 아들이 요즘 참 착해졌어. 나는 그냥 웃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잘못을 고치려 애쓰는 걸 보면 예의를 쉽게 잊는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 가지 않는다. 어느 날 점심 내가 마당을 쓰고 있는데 밖에서 온성이 높았다. 나가 보니 진우와 우성이 대문 앞에서 얼굴을 붉히며 다치고 있었다. 진우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엄마한테 집 받았다고 잘난 줄 아냐. 넌 그냥 비붙어서 사는 놈이야. 우성이는 주먹을 꽉 쥐고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다시 말해봐. 누가 비붙어 산다고. 엄마가 우리 셋 다 키웠고 누구를 선택할지는 엄마 마음이야. 나는 당연하가 크게 소리쳤다. 당장 그만해. 둘 다 입 다물어. 두 녀석은 멈춰서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다. 한 녀석은 욕심이 많고 한 녀석은 정에 살고 엄마는 정을 선택했어. 너희는 서로 질투할 필요 없어. 엄마는 한 번 믿음을 잃었고 다시는 잃지 않을 거야. 진우는 고개를 숙였고 우성이는 조용히 있었다. 나는 돌아서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다. 우성이가 조용히 차 한 잔을 들고 나왔다. 엄마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욕해서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니야, 누구 잘못도 아니야. 엄마 잘못이지. 엄마는 사람이 충분하면 너희가 싸우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우선애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 엄마는 더 이상 중간에 서 있지 않을 거야. 너희가 스스로 살아가고 스스로 성장해야 해. 이틀 후 진우가 나에게 따로 만나자고 전화했다. 그는 나를 길가에 찾지 부르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 정말 질투했어요. 우성이다 매일 엄마 겪어 있고 엄마의 신뢰를 받는 걸 보니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고개를 끄다. 그럼 이제 질투하지 말고 뭔가 해봐. 엄마가 다시 믿을 수 있도록 살아봐. 진우는 입술을 다무더니 내게 서류처를 내밀었다. 지금 작은 식당을 열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자립하려고요. 나는 서류를 훑어보고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돈은 도와주지 못하지만 다른 걸 도와줄게.
나는 주머니에서 남편이 남긴 오래된 목걸이를 꺼냈다. 이거 받아. 이걸 전당포에 맡겨서 미천에 마련해. 엄마를 후회하게 만들지 마. 진우는 손을 떨려 그것을 받았다. 엄마,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게요. 일주일 후, 진우는 골목 입구에 작은 국수집을 열었다. 매일 아침 직접 시장에 가고, 점심엔 가게를 열고, 저녁엔 설거지하며 뒤정리를 했다. 사람들이 찾아와 응원하기 시작했고, 모두 놀라워했다. 진우가 정말 일하는구나? 나는 멀리서 바라볼 뿐 들어가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어느 날 저녁 진우가 집에 와서 뜨거운 떡을 내밀었다. 엄마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나는 한 입 베어물었다. 매콤하고 부드러우며 딱 좋았다. 나는 고개를 끄다. 맛있네. 어디에도 뒤지지 않아? 진우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웃었다. 그날 밤 우성이가 내 옆에 조용히 오래 앉아 있다가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형한테 그렇게 큰 소리 내면 안 됐는데 나는 우성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됐어. 형제니까 다 이해하게 돼. 앞으로 엄마가 이런 눈물로 중간에 서는 일 없도록 해. 나는 방에 들어가 일기에 몇 줄을 적었다. 사람이 성장하는 건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줄 알 때다. 내 진우도 결국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진우의 국수집은 손님이 붐비기 시작했다. 이웃을 도와서 먹어보고 수문을 냈다. 그 몫이 아들이 정말 성실하게 장사하네. 비바람이 치는 날도 진우는 천막을 지고 직접 테이블을 닦고 그릇을 나를 권했다. 그 모습을 본켜 나는 마음이 전하고 레트하고 아쉬웠다. 좀 더 일찍 철이 들었더라면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았을 텐데 나는 일부러 거리를 두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사랑은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시 쌓아야 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오후 내가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데 막내 며느리가 뛰어나왔다. 엄마 지금 지혜 언니가 골목업 위에 서 있는 걸 봤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아요. 나는 깜짝 놀라 급히 달려나갔다. 정말로 지혜는 못이 흐트러지고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서 있었다. 나를 보자 다녀와 내 다리를 껴안았다. 엄마 아이 좀 보게 해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나는 지혜를 이를 켜세우며 술 냄새를 맡았다. 따라와요. 나는 지혜를 마당으로 데려가 진우를 불렀다. 지혜가 나와서 전부인을 보자 멈춰서다. 지혜는 울음을 터뜨렸다. 지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다 잃었어. 아이 좀 보게 해줘. 지혜는 나를 바라봤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다 가서 의자에 앉으세요. 지혜가 앉아. 진혜는 집에 들어가 아이를 안고 나왔다. 아이는 엄마를 낯설어하며 알아보지 못했다. 지혜는 더 크게 울었다. 아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아이는 아빠 어깨에 몸을 숨기고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가만히 서서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텅 빈 느낌이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싶었다. 지혜가 소리쳤다. 한 번만 안아보고 싶어. 진혜는 돌아섰다.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요. 더 혼란스럽게 하지 마요. 나는 다가가 단호히 말했다.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엄마가 될 권리를 잃었어요. 아이를 후회의 도구로 삼지 마세요. 지혜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나는 택시를 불러 그녀를 태우고 손에 약간의 돈을 쥐어주었다. 가세요. 멀리, 최대한 멀리. 다시는 내 아이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택시가 떠나고 마당에는 무거운 공기만 남았. 진우는 가만히 서서 눈이 빨개져 있었다. 나는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난 일은 그냥 잊자. 그날 밤 이후 진우는 훨씬 성숙해졌다. 더 이상 불평하지도 우울해하도 않고 일에 몰두하며 아이를 돌보고 나와 우성이 부부를 도왔다.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마침내 내 그나들도
이제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이 집 등기명의자였던 절친 회사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다. 금호가 나 파출소에 불러갔어. 내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서리를 위조해서 팔려고 했대. 나는 깜짝 놀라 고장 파출소로 갔다. 알고 보니 남편 쪽 친석 태환이가 서리를 위조해 회사 이름으로 이 집을 팔려고 했던 것이다. 그는 예전에 내가 도와주고 시골에서 밥도 먹여줬던 사람이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즉시 집에 와서 서리를 확인하니 금고에 잘 있었지만 누군가 노리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나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 모든 서리를 다시 정리하고 회사 이름에서 내 이름으로 정식명의 이전 설자를 발랐다. 나는 늘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두 아들을 불러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둘 다 놀랐고 지댔다가 주먹을 움켜쥐었다. 엄마, 태환이는 내가 처리할게요. 감히 엄마 집에 손을 대다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다. 싸울 필요 없어. 법으로 충분해. 중요한 건 이제부터 엄마는 우리 말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 밤 내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복수, 나는 이미 했다. 명예, 나는 지켰다. 하지만 신뢰, 그것은 더 단단히 지키는 법을 배워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자 씨와 함께 공증 사무실에 가서 모든 서리를 다시 만들었다. 내 변호사는 오래된 지인이라 일을 신속하게 처리했. 반나절 만에 저택의 소유권은 공식적으로 내 이름, 전티 금옥으로 등기되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한 짐이 어깨에서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오후에 나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아 두 아들과 막내 며느리 앞에서 선언했다. 이제부터 엄마가 모든 것의 명의자가 될 거야. 아무도 회자씨나 시대 식구들조차 손댈 수 없어. 누가 다투려 하면 엄마가 법정에 세울 거야. 모두 고개를 끄겼다. 진우가 손을 꽉 쥐며 말했다. 맹세해요. 누가 엄마 건드리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결코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었다. 일주일 후 나는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 내 사촌 태환이 역으로 고소한 것이었다. 그는 내가 회자씨를 이용해 재산을 빼앗았다고 고발했다. 나는 비웃었다. 설마 그렇게 뻔뻔할 줄은 몰랐다. 나는 변호사에게 서류를 건네했다. 그는 다 보고 나서 고개를 끄다 시간 끌기 수법이에요. 실질적인 근거는 없음. 그래도 철저히 준비해야죠. 나는 재판 날을 또렷이 기억한다. 검은 아오자이를 입고 머리에 스카프를 누르고 손에는 서류가 담긴 작은 선 가방을 들었다. 맞은편이 태환은 멀그마하게 차려입고 둘이 번거렸다.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나타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재판에서 나는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 맘의 계약서, 손글씨로 쓴 계약서에 나와 회자 씨의 서명과 지장, 그리고 이후의 공증사본까지 판사가 다 확인한 뒤 태환에게 물었다. 사기 당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는 더 등거리며 말했다. 저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차갑게 말했다. 들은 숨은 들었다는 이유로 남을 법정에 세워? 너 정말 양심도 없군. 법정은 일순정적에 휩싸였다. 결국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나는 승소했다. 재판 후 나는 밖으로 나왔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태환이 따라오며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 금옥,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나는 돌아서서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과는 필요 없어. 내 인생에서 사라져. 이제부터 친척이고 뭐고 나는 너 안 받아. 그는 멍하니 고개를 숙이고 뒤돌아떤다. 나는 집에 돌아와 기진맥진했다. 문을 들어서자 손자가 다녀와 자기가 그린 부채를 내밀었다. 할머니, 이게 할머니 집이에요. 나는 아이를 껴안았고 눈물이 부채 위로 떨어졌다. 그래,
이곳은 내 집이다. 그리고 이제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날 밤 나는 막내 부부를 방으로 불렀다. 엄마 마음 정했어. 엄마 죽고 나면 이 저택을 너희에게 남길 거야. 하지만 주권이 있어. 둘 다 말이 없었고 막내 며느리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엄마는 절대 팔거나 나누지 말라고 요구해. 오직 자식에게만 물려줘야 해. 이 집은 엄마가 눈물로 지은 동지야. 우성이 울먹였다. 엄마, 그런 죽는 얘기 하지 마요.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살 땐 준비하고 죽을 땐 대비하는 거야. 엄마는 오래 살아서 알아. 가장 소중한 건 지금부터 지켜야 해. 며칠 후 나는 가족 모두를 데리고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갔다. 큰 사진 한 장 이것일 2개의 나무등 사이에 걸렸다. 볼 때마다 나는 새 세대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으로 이어진 모습을 본다. 나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기억하려고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짐하려고. 나는 더 이상 집에서 죽겨놨던 금옥이 아니다. 나는 명예를 되찾고 마이너스에서 가족을 다시 세운 어머니. 어느 초 하루아침 마당을 쓰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수목 씨 남편의 친누마였다. 스모에 넘기만 나지 못했다. 남편이 세상을 떴을 때 그녀는 나에게 남편을 지키지 못했다며 원망했고 그 후로는 완전히 연을 끊었다. 이제 여기 서 있는 그녀 머리는 거의 다 휘어졌고 작은 가방을 들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금호가 언니가 미안해. 나는 멈췄댔다. 수년 동안 내 마음은 시댁 식구들에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이 풀어졌다. 나는 대문을 열고 그녀를 들였다. 앉아요. 따뜻한 차 한잔 하세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언니가 잘못했어. 예전엔 남의 말을 듣고 괜히 너를 원망했어. 이제 나이 들어 시골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돌이켜보니 내가 너무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다. 오늘 왜 나를 찾아왔어? 그녀는 주머니에서 한 뭉치의 종이를 꺼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 말기 아니야. 얼마 못 살 것 같아. 남편도 자식도 없어.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이 제사진을 당을 내가 맡아주기로 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그 여자는 한때 나를 깊이 상처 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절망에 빠진 한 여성이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다. 그래, 내가 받을게. 하지만 땅 때문이 아니야. 나는 언니가 외롭게 죽는 걸 원치 않아서야. 나는 그녀를 집 뒤쪽 작은 방에 머물게 했다. 매일 약을 다리고 죽을 끓이고 돌보아 주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함께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 남편 우리 둘 다 사랑했던 그 사람을 떠올렸다. 어느 밤 그녀가 내 손을 꼭 잡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말했다. 그 모가 너는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여자야. 칼 없이 복수했고 욕 한 마디 없이 명예를 되찾았어. 나는 그냥 웃기만 했다.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내가 강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다만 더 이상 잃을 게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일어섰을 뿐이다. 순옥언니의 건강은 점점 약해졌다. 3주 후 그녀는 잠결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렀다. 처음으로 시대 친척들이 몰려와 마단이 가득 찼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영정 앞에 서 있다가 나를 바라보며 울먹였다. 그 모가 그때 일 미안하다. 나는 그들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다. 가만히 서서 모든 것을 이상할 만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아마 이것이 진정한 승리일 것이다. 권력도 재산도 아닌 인정받는 것 늦었지만 충분히 장례가 끝났 후 나는 순옥언니의 유골을 고향으로 가져가 남편 류 옆에 묻었다. 나는 두 사람의 묘 앞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섰다. 바람 속에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언니는 이제 편히 쉬어요. 나는 아직 여기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리고 당신 목까지 살아갈게요. 그날 밤 모두 잠든 후 나는 일기를 꺼내 한 줄을 더 적었다. 사람들은 복수가 독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그들이 내 몰락을 바라던 것보다 더 선하게 사는 것이다. 일주일 후 나는 집에서 요리 교실을 열기로 결심했다. 떡국, 찹쌀떡, 쑥떡 만드는 법을 전수했다. 수강생은 모두 동네 주부와 딸들이었다. 나는 꼼꼼하게 가르쳤다. 꼭 내무지게 싸고 속도 가득 채우라고 했다. 요리도 인생이랑 같아. 정직하고 풍성하게, 숨기지 말고 속이지 말아야 해. 손자가 매일 마당에 나와 내가 만든 떡을 먹으며 입가에 묻히고 눈을 가늘 깨뜨글 웃었다. 할머니가 만든 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모든 고통, 모든 수치가 이 웃음소리로 보상받는 듯했다. 나는 알았다. 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연말 어느 저녁 나는 부엌에서 조상님 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손자가 뛰어나가 문을 열고 기뻐 소리쳤다. 아빠 진우 왔어요. 할머니. 나는 손을 닫고 나가보니 진우가 서 있었다. 손에는 갖다 향긋한 향채한 다알을 들고 얼굴은 흙투성이 발레도 흙이 묻어 있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지나다다 신선한 채소를 봐서 엄마가 국 뿌리시라고 서왔어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문을 살짝 열었. 진우가 들어오며 마당을 둘러보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집은 언제나 따뜻해. 엄마, 나는 고개를 끄다. 누군가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니까 그 말을 나는 그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다. 식사 후 진우는 나와 함께 설거지를 했다. 그는 그릇을 닦으며 물었다. 언젠가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나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닦으며 말했다. 용서는 엄마의 몫이야. 하지만 변화는 내 몫이지. 엄마는 오래 화내지 않아. 하지만 잊지도 않아. 그리고 기다릴 거야. 엄마가 다시 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내가 행동하기를. 진우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다 알겠어요, 엄마. 그날 이후 그는 집에 더 자주 들렸다.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와주고 안부를 묻고 손주와 놀기 위해서였다. 점점 그는 이 집의 일부가 되었다. 이름이 필요 없고 선언도 필요 없었다. 그저 함께 있고 진심이면 충분했다. 그리고 설날이 다가왔다. 우리 집은 예전처럼 북적거렸다. 현관 앞에는 노란 매화가 만개했고 떡국이 푸르게 상의에 가지런히 놓여다. 나는 제 사상을 차리고 남편의 영정 앞에 조용히 썼다. 여보, 올해는 모두가 모였어요. 슬픔도 원망도 눈물도 있었지만 웃음도 있었어요. 서달 그 문밤 나는 마당에 앉아 불꽃 놀이가 밤하늘을 밝히는 걸 바라보았다. 손자는 내 품에 안겨 노래를 불렀다. 저쪽에는 우선과 며느리가 새벽돈 선물을 포장하고 진우는 분주히 상을 치웠다. 나는 생각했다. 아마도 수년 만에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다시 모인 순간일 것이다. 설날 아침 이른 시간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나는 놀라 멈췄다. 예전에 내가 돈이 없어 한밤중에 쫓겨냈던 하숙집 주인 가주머니였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렸으며 미안한 얼굴이었다. 그 몫이 아드님 옆집 별장이 계시다는 소식 들었어요. 사과하러 왔어요. 나는 그녀를 초대해 차를 내주었다. 원망하지 않았다. 당신은 그때 옳은 일을 했어요. 나도 한때는 가난했고 가진 게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나는 더 이상 화내지 않아요. 하지만 그대를 아주 잘 기억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인정이 부족했죠. 지금 이렇게 잘 사시는 걸 보니
진심으로 깊어요. 나는 고개를 끄다 진심으로 기뻐해요. 거짓말 말고요. 그날 이후 나는 내 이야기를 한 장 한 장, 한 시기씩, 한 방울의 눈물과 마마는 웃음까지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작게 인소해서 동네의 늙은 엄마들에게 선물하려 내 조김을 당해도 다시 일어나 한 생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그 책의 제목을 나는 쓰러지지 않는 엄마라 붙였다. 3월 나는 동네 부녀회에 참석했다. 그들은 내게 현대 가족에서 엄마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나는 단상이 올라 마이크를 주고 머리가 희귀한 여성들로 가득한 객석을 내려다봤다. 나는 화려하게 문학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나는 며느리에게 쫓겨난 적이 있어요. 한 범중 비 오는 거리에 서서 담요 한 장 없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어요. 살아남았고 결국 그들에게 채찍이 아닌 더 나은 삶으로 보답했어요. 호란의 박수가 울려 퍼졌다. 젊은 여성이 다가와 울먹이며 물었다. 이모, 어떻게 해야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내가 너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실패하는 걸 뵀을 때 마음이 통피하지 않고 그저 돌아서고 싶을 때 그때 내가 이미 용서한 걸 한다. 그날 밤 나는 계속해서 썼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 용서는 고통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3월 말 나는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넘어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금옥 이모님. 저는 수록 이모님의 아들 서준입니다. 나는 놀랐다. 서준은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축하였다. 내가 수록을 돌봐주었을 때 그녀의 아들이었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해외에서 살았고 어머니에게 버림받아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 저는 이제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어요. 베트남에 돌아가 어머니의 묘를 보고 싶고 가능하다면 이모님도 뵙고 싶어요.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오랜 세월 수록을 원망했지만 먼 곳에서 나를 이모라고 부르는 축하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돌아오렴. 이모가 기다리게. 일주일 후 서준이 돌아왔다. 그는 키가 크고 얼굴은 수록을 꼭 닮았다. 나를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달려와 안기고 엉엉 울었다. 어머니가 이모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가족 중에서 이모님이 가장 강하고 단단한 분이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손을 잡고 묘지로 데려갔다. 수록의 미호 앞에서 그는 오열했다.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단지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를 안아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돌아섰다. 내 눈물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서준은 며칠 더 머무르게 해달라고 했다. 그동안 그는 집안일을 도와주고 진호와 함께 시장을 보고 우선과 함께 떡 사는 법을 배웠다. 그는 예에 바르고 사려 깊은요. 목소리도 부드러웠다. 어느 저녁 그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모님, 저는 이곳이 제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가족과 연결을 유지하고 싶어요. 이모님을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나는 놀랐다. 처음으로 내 친아들이 아닌 누군가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게 해달라고 했다.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그래, 불려도 돼. 불려보. 그날 이후로 서준은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마치 진짜 피부치처럼 나는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거의 70이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다. 어느 날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심장비는 약간 저하됐습니다. 많이 쉬시고 큰 감정 변화는 피하셔야 합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겼. 내 걱정은 나 자신이 아니라 아이들이었다. 내가 떠나면 누가 지금처럼 이 아이들을 한데 모아줄까? 나는 가족 모두를 불러놓고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는 죽는 게 무섭지 않.
엄마가 떠난 뒤에 너희들이 다시 예전처럼 시기하고 다투는 게 더 무섭다. 그래서 엄마가 누워있기 전에 모든 걸 투명하게 정리하려 한다. 나는 땅 한 필지 저축 통장 하나하나, 아직 갚지 않은 빚까지 명확히 나대 유언장을 작성하고 변호사를 집으로 불러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나 트란티 금옥은 이 저택을 막내 아들 우선과 며느리 얘기에 남긴다. 시골가 되는 장남 진우에게 맡기되 팔지 못한다. 남은 저축금은 셋으로 나누어 아들 둘과 나를 엄마라 부르는 축하 서준에게 준다. 모두 조용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진우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그냥 오래 사세요.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미소 지었다. 엄마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엄마가 미리 말해두는 거다. 엄마가 떠난 뒤에는 누구도 다툼 때문에 울지 않도록. 그날 밤 나는 미완성 일기에 마지막 문장을 썼다. 끝은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없이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일주일 후 나는 온 가족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다. 수년 만에 처음이었다. 모두 함께 해산물을 먹고 모래에서 놀고 크게 웃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올바르게 사랑하려 애쓰는 가족을 보았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여행이 끝나고 우리는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가족들 각자에게서 변화를 더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진우는 더 일찍 일어나 새벽부터 가게를 열었고 더 이상 피해르지 않았다. 우선과 며느리는 저축을 시작해 작은 가게를 여려고 비필겠다. 서준, 새로 나를 엄마라 부르는 조카는 동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스스로 수입을 만들었다. 나는 각자에게서 예전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성장을 보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 의사가 따로 불러 말했다. 신장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옷장을 정리하고 서류를 한데 모아 별도의 서랍에 넣었다. 밖에 쪽지를 붙여두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제일 먼저 읽어라. 어느 날 나는 새아이를 불러 안채워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 곧 떠날 것 같다. 엄마도 한다. 하지만 엄마는 두렵지 않다. 단지 너희가 엄마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 주길 원한다. 세다 숨을 죽이고 나를 바라봤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있던 없든 절대 다투지 마라. 서로 빼야 수려하지 마라. 무엇보다 절대 서로를 버리지 마라. 엄마 때문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지켜라. 서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약속할게요.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우성은 간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 집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나는 웃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후 나는 재단을 정리하다가 쓰러졌다. 가족은 놀라서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나는 가족의 품에 석 깨어났다. 모두의 얼굴이 지쳐 있었다. 나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아직 갈 수 없나 봐.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거든. 모두 따라 웃었지만 눈은 빨갰다. 그 후 나는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움직임이 줄었다. 하지만 정신은 여전히 또렷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보냈다. 내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 가난했던 시절, 집에서 쫓겨났던 일까지. 나는 그에게 이렇게 기억시키고 싶었다. 아무도 너를 구해주지 않는다. 오직 내 자신만이 너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라. 착하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복수다. 서준은 내 목소리를 녹음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동의했다. 그때부터 매일 오후 나는 뒤 류자에 누워 녹음기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로 비극을 꾸미지도 꿈이 멍시 내가 살아온 그대로를 말했다. 저는 그 녹음 파일의 제목을 엄마의 목소리 평생 꺾이지 않은 삶이라고 지었습니다. 매일 이웃들이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묻습니다. 어떤 이는 약간의 녹차를 가져오고 또 어떤 이는 식을 과일 몇 개를 건네줍니다. 저는 모두를 깊은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목 할머니가 오래 사신 건 당연해요. 평생 수처럼 강했는데 이제는 비단처럼 부드러워지셨네. 저는 리소지 음료 대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용서할 줄 아는 것도 하나의 강함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어느 비 오는 저녁,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세 자식이 천마 아래서 바닥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묻고, 한 명은 다쳐고, 한 명은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셋 다 성격은 다르지만 한 지붕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결국 제가 이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아이들이 예전처럼 저를 버렸던 것처럼 서로를 버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백발 사이로 스며듭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충분히 값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제 저는 관절마다 스며드는 추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숨도 점점 짧아집니다. 눈을 뜰 때마다 모든 것이 느려진 것 같습니다. 마당의 새소리도 막내 며느리가 문을 여는 소리도 그런데도 이상하게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지금의 저에게는 곧 다시 만날 옛 친구 같습니다. 저는 자식들 각각에게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에게 손편지는 가장 짧았습니다. 넌 한때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스스로를 고칠 줄 알아 엄마를 가장 자랑스럽게 한 아이예요. 다시는 예전 뒤로 돌아가지 마라. 아이를 위해 살고 절대 그 아이가 엄마가 실패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라. 우성에게는 이렇게 썼습니다. 넌 정과 의리를 지키며 살아왔지. 하지만 비어페라 의리만으로는 난들 이성도 지켜야 해. 집안의 가장이란 물러설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모든 것이 엉킬 때에도 마음을 굳게 먹을 줄 알아야 해. 서준에게는 가장 길게 썼습니다. 넌 비와 함께 왔지만 따뜻한 햇살처럼 남아주었지. 엄마가 널 낳진 않았지만 널 피주처럼 여긴다. 만약 엄마가 없는 날이 오면 그 따뜻한 불씨를 지켜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밝혀주려. 저는 세 통의 편지를 서랍에 넣고 빨간 쪽지를 붙였습니다. 엄마가 떠나면 열어볼 것.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이를 발견하고 그 피해자와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가족 모두가 침대 곁에 모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힘겹게 한 명씩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산 건 너희에게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다시는 서로를 잃지 말라고 가르치기 위해서란다. 진우는 아이처럼 어논 울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요. 우선은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오래설도 같이 안 지냈는데 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충분히 먹었으니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갈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예전에 비 맞으며 쫓겨났던 저택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집은 햇살과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저는 다시 젊어진 것 같고 남편의 손을 잡고 자선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란만장하고 쓴 인생이었지만 결국 이 이야기를 남에게 대신하게 하지 않고 직접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아름다운 승리였습니다. 저의 장례식은
유언대로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요란한 음악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까운 이들만 저를 아프게 했던 이들, 함께 일하셨던 이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이들만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비가 가볍게 내렸습니다. 비는 세차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마치 아직 다 하지 못한 누군가의 마음처럼 가족들은 하얀 고추를 들고 묵묵히 관 뒤를 따랐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묘지에 도착해 관이 내려가자 진우는 주저앉아 무너졌습니다. 그는 비석을 껴안고 흔을 껴십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잘 살게요. 엄마.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 이를 껴십니다. 우성은 조용히 서 있었고 눈은 마르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막내면 흐리는 손자를 꼭 하나 깊은 구덩이를 못 보게 했지만 아이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서준은 무덤 옆에 무릎을 꿇고 셔츠 주머니에서 내가 쓴 3통의 편지를 꺼냈다. 그는 서둘러 잊지 않고 그저 마지막 흙둥이 옆에 편지를 묻고 속삭였다. 엄마와의 약속을 지킬게요. 이 집에서 다시는 누구도 비를 잃지 않 피할 거예요.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저택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욱성거렸다. 내 제단은 거실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고 매일 저녁 향을 피웠다. 옆에는 내가 하얀 아오자이를 입고 부드럽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은 서준이 찍은 것으로 온 가족이 바다에 갔던 날의 사진이었다. 매일 손자는 제단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친절해야 한다고 하셨어. 남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누구나 아이의 말이라 생각했지만 집안의 어른들은 모두 조용했다. 그들은 알았다. 아이가 지키고 있는 것이 혼수보다 더 소중한 것, 바로 복수를 결심했던 한 어머니의 기억이라는 것을. 진우는 식당을 확장하고 이름을 분마 금옥으로 바꿨다. 내가 예전에 사다라고 했던 허브를 매 그릇마다 여출기 더 얹어내 놓았다. 간판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한 그릇에 붙은 아직 미처하지 못한 사과 한 마디입니다. 우성은 저택 전체를 물려받았다. 그는 더 이상 수리하지 않고 내가 고른 모든 물건을 그대로 두었다. 내 방에는 책장을 하나 더 두어 내가 말려놓을 보냈며 쓴 일기들을 꽂아 두었다. 나는 쓰러지지 않는 어머니, 엄마의 목소리 평생 포기하지 않았다. 이 일기들은 나중에 책으로 출간되어 가난한 여성을 위한 기금 마련에 쓰였다. 서준은 베트남에 남아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외국어 교육센터에서 일하며 집 뒤편 작은 방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는 집안의 불씨를 지피는 사람이 없고 가족 내 작은 달 등 하나하나를 살피며 아무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비오는 밤에 쭉 견하지 않게 했다. 내 제삿날 진우가 제단 앞에서 말했다. 엄마는 삶으로 복수하셨어요. 우리도 후회 없는 삶으로 휘도할게요. 향연기 속에서 나는 아마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새벽이 밝아오고 비가 저택의 기와 지붕 위로 가늘게 내렸다. 내가 살았고 되찾았고 집이라 불렀던 곳이다. 모든 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바람이 귓가에 살짝 속삭이는 소리처럼 영원한 침묵 직전에 마지막 숨결처럼 마당 한편 내가 심은 매화나 무가만개했다. 작고 노란 꽃망울이 아침 바람에 살랑거렸다. 더 이상 다투는 소리도 비오는 밤에 급히 뛰는 발소리도 없었. 이제 그 집에는 아이들의 속삭임 그릇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저녁 무렵 서로를 부르는 조용한 목소리만 남았다. 손자는 제단 앞에 앉아 반짝이는 검은 눈으로 내 사진을 바라봤다. 그는 내가 아들에게 좋았던 오래된 목걸이를 손에 쥐고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조용히 속삭했다. 할머니, 정말 많이 사랑해요. 서준은 옆에 앉아 내 일기장을 펼쳐 한 줄 한 줄 아이에게 읽어주었다. 모든 글자,
모든 문장이 내 온기가 아직 여기에 남아있음을 결코 멀어진 적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나는 안다. 아이들은 계속 살아날 것이다. 내가 화낼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바랐던 것을 이제 진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이 집은 더 넓어질 필요도 더 새로워질 필요도 없다. 그저 그 딸쌈을 웃음을 그리고 선함을 위한 한 자리를 지키면 된다. 내 이야기는 끝이 없. 왜냐하면 아이들의 모든 행동, 식사, 가르침, 조건 없는 포옹 속에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거기서 밥상을 차리거나 테이블을 닦거나 아이들을 꾸짖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있다. 한때 무너졌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는 단이나무로 다시 이어진 한 가정의 기억 속에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당신은 원망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 다만 내가 더 일찍 강해지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에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용서하셨나요? 나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할 것이다. 용서는 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혹시 집에서 쫓겨나거나 자식에게 버려지거나 짐처럼 여겨졌던 적이 있다면 제발 절망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 지옥을 지나왔고 여전히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삶으로 나왔으니까요. 쓰러지지 마세요. 순응하지 마세요. 살아가세요. 고치세요. 운전하지 않은 마음으로라도 일어나세요. 그리고 산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복수임을 보여주세요.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제 인과 복수 채널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